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국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치프 레지던트의 소임도 거의 끝나가던 어느 가을이었다. 그가 예의 심각한 표정으로 시간이 되면 이야기나 나누자며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 그래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 창밖에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상념에 빠져있던 터라 잘됐다 싶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나선 걸음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우리는 병원 로비로 향하던 길을 돌려 다시 의과대학 운동장 스탠드로 갔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본 것도 그의 결혼식이 있었던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시선을 멀리 두고 운동장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선생, 실은 나 결혼하고도 수연이를 계속 만났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결혼하기 전날 말이야. 그날 얘기했어. 수연이에게 너무 늦었다고. 이젠 어쩔 수가 없다고. 수연이가 자기가 잘못했으니 없던 일로 하고 둘이서 도망이라도 가자고 몸부림쳤지만 되돌릴 수가 없었어. 그날 신륵사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손잡고 각자 소원을 빌었어. 나는 이 생에서 헤어지더라도 다음 생만큼은 이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수연이는 내 손을 잡고 내내 눈물만 흘렸어. 그러고는 자주 갔던 북한강 카페하며 대성림 민박집까지 우리가 같이 지냈던 흔적들을 되밟았지. 그러고는 서로 잘 살아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 처음에는 수연이가 내 곁을 떠났고 두 번째는 내가 떠난 거지. 수연이는 수연이대로 나는 나대로 둘 다 가족과 환경이 주는 점에 손을 들어버린 거야. 무엇인가 불길한 먹구름이 저 멀리서 덮쳐오는 것 같은데 그는 서쪽에 붉게 물든 석양을 등지고 앉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수연이가 다시 찾아왔어. 병원 사람들 눈에 띌까봐 대학 쪽 후미진 커피숍에서 벽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책으로 얼굴을 가리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결혼이란 게 참 무거운 거야. 어느새 수연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맞아주던 내 친구들, 그동안 안면을 익혔던 병동 간호사들, 선후배들의 눈을 피해서 나를 만나야 하는 숨겨진 여자가 되었으니까. 그 순간 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 왜 그랬냐고? 나도 몰라. 왜 연애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 왜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실 그 질문에 답이 있어? 그 답을 알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란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위가 되거든. 사랑은 그저 현상이지 당위가 아니잖아. 뭔가 그의 말에 반박을 해야겠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길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진짜 불타버릴 정도로. 아니 그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이상한 일이지. 결혼식 전날까지만 해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결국 뒤집지 못했지. 오히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야 이젠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뒤집으려 한 것도 아닌가? 수연이는 그날부터 내게 숨겨진 여자가 되었고 나는 나대로 그녀의 햇빛을 가리는 검은 망토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야. 그래도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수연이가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지만 않았어도 말이야. 양갓집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불륜이라는 상황에 빠져들었으니 심리적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공황장애라는 불확정세를 보인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헤어졌다. 이제는 정말 헤어지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자멸하고 말리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물러서야 한다는 상황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것이 세 번째 이별이었던 셈이다. 그에게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왜 이제야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의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그 얘기가 오늘 내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을 텐데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그녀에게서 오늘 받은 편지라며 내게 한 장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 편지에는 수연 씨의 갸냘프고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곳으로 달려가는 내내 담담한 척 차창밖만 내다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애서 외면하며 찾지 않았던, 아니 차마 발걸음 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시내 방면으로 접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 손발까지 저려옵니다. 물어물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길 건너 소방서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척입니다. 거리낌 없이 길 건너 저 병원 문을 열고 들었으면 그 사람이 약간은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반겨 맞아줄 것만 같습니다. 목이 맵니다. 병원 소식을 알리는 문구가 커다란 광고판을 어지러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들어갑니다. 아마 저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인가 봅니다. 공황도 잊은 채 떼약볕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뒤돌아서며 차라리 여기서 쓰러져 버렸으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또다시 차창밖만 내다봅니다. 초조한 듯 지루한 듯 의과대학 잔디밭에 앉아있다 내가 도착하자 왔다라고 외치며 환한 얼굴로 버스 앞으로 달려드는 그 사람이 10년 전 모습 그대로 저 안에 있습니다. 그날 내가 타고 떠났던 택시 승강장도 보입니다. 그땐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그 사람이 태워준 차를 타고 순순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안 가겠다고 한 번이라도 말해볼 것을. 모든 것이 후회고 그리움입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내가 아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방추처럼 생긴 근육에 둘러싸인 벌건 심장과 마치 섭번지처럼 부풀었다 가라앉는 금붉은 폐, 피가 지날 때면 소방호수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대동맥과 정맥들이 얽혀 있을 뿐인데 이런 가슴 아픈 이를 보면 가슴이 뻐근해지고 마치 예리하게 날이 선 칼날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날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단지 저 멀리 떨어지는 석양과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핏바랜 플라타나스 잎과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허공에 떠나보낸 상실의 시대를 추억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와는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술을 한잔하기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가슴에 담아두거나 혹은 접어둘 이야기들을 따로 골라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그녀의 이야기가, 내게는 그와 그녀의 이야기가 그랬다.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아픔에 너무 가슴이 시렸다. 그녀의 편지는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토해낸 것이었다. 세상에 어떤 시인이 있어 그런 아픔을 담아낼 수가 있을까? 그날 나는 수연 씨가 공황장애로 몇 달 전부터 부산에 있는 언니 집에 내려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우리 파트 의국회에 참석하고 다시 의국장실로 올라와 그의 방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면서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는 마음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4년차 말이나 출국 문제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본인도 영영 가슴에 가둘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야 그렇다 치고 그의 집에도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가 부산으로 떠나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가 짐을 싸고 상투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괴롭혔다. 걱정스런 마음에 하루 종일 그의 집으로 전화를 하고 삐삐를 치고 그를 찾다가 어쩔 수 없이 그의 본가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 동안 벨이 울린 후에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으나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끊어진 신호음만 뚜뚜 하고 이쪽으로 건너왔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길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옷을 갈아입고 오랜만에 그의 본가를 찾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친구 집은 그때나 지금이나 색바랜 대문을 달고 예전 그 자리에 무뚝뚝하게 서 있었다. 문 앞에서 서성이며 몇 번이나 안을 기웃거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살짝 밀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저 우선생 친구 박입니다. 닫힌 여닫이 불투명 유리문을 향해 사람을 부르자 왼쪽에 있는 그의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떨릴 정도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그의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길 동안 어머니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돛돌에 올라서서 신을 벗기도 전에 방 안에 펼쳐진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에 익은 낡은 책상 옆에는 어지러운 글씨가 쓰인 병풍카, 향을 피우는 작은 향로가 하나 놓여 있었고 상황을 짐작한 내가 오열하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병풍을 걷어내자 검은색 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관 속에는 그날 밤 그녀의 편지를 들고 쓸쓸히 일어서던 내 친구가 입에 휴지를 물고 귀와 코에는 솜을 틀어막은 채 누워 있었다. 그토록 작은 방에 초등학교 4학년 이래로 하루도 학비 걱정을 안 해본 적이 없었다던 그가 남이 먹다 남긴 식판을 받아들고 추가 밥을 얻어먹으며 끼니를 해결했던 그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어머니 소원이라던 손목시계부터 하나 사고 혼자서 갈비 5인분을 사 먹었다는 그가 뼛속까지 사랑했던 여자를 가난에 빼앗겨 버렸던 그가 30살의 하늘 가슴에 품고 검은 관 속에 홀로 누워 있었다. 그랬다. 정말 불쌍한 내 친구가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책상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내 눈에 곱게 접어 파일에 끼워둔 그녀의 편지가 들어왔다. 그 파일은 그가 그녀와의 추억들을 모아둔 파일이었다. 처음 그녀를 만나 대학 가든 파티에 파트너로 데려온 날부터 헤어지기 전의 사진까지 어쩌면 그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각들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마니 남겨졌다. 그는 그날 편지를 들고 부산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접어둔 망각의 강에 띄워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판단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가난은 자신의 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목숨보다 아꼈던 그녀는 그것을 이유로 그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늪에서 건지기 위해 한 인간이 일생에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는 배우자마저 주어진 운명에 따랐다. 후에 누군가가 불쌍한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역시 집안에 의사를 하나 두겠다는 아버지의 의지에 따랐을 뿐 생면부지의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그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존중했다. 그날 나와 헤어져 의국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번민하다가 집으로 향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간 그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 고통스러운 가정폭력, 그리고 그녀와의 일들까지,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내성적이고 진실한 그가 그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담고 있기에는 너무 힘겨웠는지 모른다. 아내는 대략 알고 있었던 그의 집안 내력보다는 그녀와의 이야기에 놀랐다. 착한 아내는 그의 고백을 폄하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많이 미안해했다. 그러는 중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은 우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또 술을 먹고 돌아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본가로 향했다. 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자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황급히 집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온 장면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마루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과도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그런 아버지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울부짖고 마루에 달린 여닫이 유리문은 산산조각이나 마당에 뒹굴고 있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고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밀어냈다.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면서 남아있던 한쪽 유리문과 함께 뒤엉켜 마당으로 쓰러졌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버지를 덮쳤다. 깨어진 유리 파편이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 어깨와 등을 향해 쏟아졌고 넘어진 아버지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택시를 잡아 타고 인근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혼자 남겨진 그는 넋이 나갔다. 텅 빈 집, 부서진 유리 조각들과 가재두고 그리고 아버지가 흘린 피의 흔적을 보면서 그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이 잔뜩 뒤틀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그에게 지금의 삶이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았다. 가혹했다. 세상이 그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보다 더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인 자기 방으로 갔다. 그곳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했다. 그 방에서는 아버지의 위압적인 모습으로부터도 어머님의 불쌍한 얼굴로부터도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천장에 들보에 끈을 메고 의자에 올라서서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자신의 목을 걸었다. 삶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목을 걸었던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가 봉합수술을 받는 동안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혼자 남겨둔 아들의 얼굴이 자꾸 걸렸다.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와 발견한 것은 올가미에 목을 매단 핏기 없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어머니의 눈에
축 늘어진 아들의 모습이 다시 들어왔다. 불쌍한 아들을 내려놓으려고 미친 듯이 책상 위로 올라가 아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끈을 이빨로 무너뜨렸지만 야속하게도 끈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까 남편이 자신을 찌르려고 위협하던 그 칼로 아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끈을 잘랐다. 천장에서 떨어져 내리는 아들의 몸을 안고 어머니는 꺽꺽 울었다. 나는 자칫하면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야 그의 죽음을 알게 될 뻔했다. 그의 가족들은 자살한 아들의 죽음을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사망 진단서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자 했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와 주변에 그의 죽음을 알리고 내 손으로 친구의 사망 진단서를 썼다. 전공의 위원회가 소집되고 병원장을 필두로 한 많은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논의했지만 가족들은 병원 측의 도움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서운했다. 그의 아내도 뒤늦게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 좁고 공한 그의 집에 식구들과 처가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몇몇이 모여 장례를 준비했다. 비록 결혼은 했지만 후사가 없었기에 그 몸을 그대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장례식 날 아침 그를 태운 연구차가 그가 힘겹게 다녔던 학교와 어렵사리 4년을 마쳤던 병원 광장을 한 바퀴 돌았다. 연구차가 의과대학 교정에 잠시 멈춘 사이 내가 그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차에서 내려 강의실과 실습실을 한 바퀴 돌았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었다. 후배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복도로 나와 줄을 이뤘다. 그의 영정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스탠드를 거쳐 다시 차에 올랐다. 그가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던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펴던 모습, 가든 파티에서 수연 씨와 함께 춤을 추던 모습이 영화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그가 사랑했던 수연 씨도 없었고 우리가 떠나보낸 청춘도 없었다. 연구차가 화장터에 도착하고 그의 몸이 소각로에 올랐다. 몸이야 태워지든 묻히든 없어지긴 매 한 가지지만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난 그의 아픔은 태워지지 않았다. 막 소각로에서 끄집어낸 육신의 흔적에서 그의 왼쪽 갈비뼈 하나가 불에 달군 새덩이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채 남아있었다. 뼈까지 다 타버려 제로 남은 몽둥이에서 왜 갈비뼈 하나만 저렇게 달구어진 채 남아있을까? 그가 남긴 한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나는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뜨거운 서광로에 그가 하나 남긴 불에 달구어진 갈비뼈를 꿈에서 만나곤 한다. 잠시 후 관리인의 손에 부서져 곱게 가루로 변한 그를 들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나 3명이 그가 좋아했던 강가로 출발했다. 내가 그 강가로 가기로 정한 일에 대해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분골만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곳에 고루 뿌려주고 싶었다. 배에는 혼자 올랐다. 어머니가 강기슭에서부터 몸부림치는 바람에 도저히 아들의 골분을 손에 댈 수가 없었다. 사공이 긴 장대로 배를 강 중심으로 몰아가는 동안 나는 유골함의 뚜껑을 열고 그의 분골을 맨손으로 쥐고 강에다 뿌렸다. 떠나는 친구의 몸을 하찮은 면장갑 따위로 장벽을 쳐기 싫었다. 그의 몸은 아직 따뜻했다.
한 움큼 움켜진 그의 봉골이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강물을 타고 흩어졌다. 그 강은 10년은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가루로 변해 바람에 흩어졌다. 한 줌 한 줌이 아까워 사공이 제초가도록 천천히 그의 몸을 강물에 떠나보냈다. 눈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강물에 반사되는 햇살은 그날의 일을 뚜렷이 기억했을 것이다. 배가 기슭에 도착하자 그의 어머니가 몸부림치면서 강물로 뛰어들었다. 아들의 몸이 강물에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 우선생의 착한 아내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직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신다. 이후 정말 작은 경제적 도움을 드렸으나 이제는 그의 동생이 장성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도움을 극구 사양하신다. 그래도 그의 부모님은 명절 끝이나 기일에 내가 한 번씩 찾아뵈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다. 하지만 나는 차라리 몸부림치던 당시의 아픔보다 그 아픔을 삼키고 살아가는 지금이 1000배 만배 더 아프시리라는 것을 잘 안다. 수연 씨는 이후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5년 전인가 누군가로부터 그녀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녀가 그의 죽음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 그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내 머리에도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이지 우연과 필연의 연속이다. 어느 날 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신문에서 내 책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나를 기억하고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녀는 새 아이의 어머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어른들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당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내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더라도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내게 당시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야 했다. 그녀를 100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아쉽고 원망스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목숨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 망각의 창고에서 잠들어 있는 내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살을 앓았다. 깊이 영면하시라, 친구여.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 이야기는 박경철 작가님이 삶의 흔적과 소중한 인연들을 타인이 아닌 나의 입장이 되어서 풀어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책과는 달리 두 번째 책을 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사랑과 인연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오늘 밤 저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